실장 철학은 어떻게 투자의 무기가 되는가? 일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우리는 왜 같은 시간에 같은 노력을 해도 어떤 사람은 돈의 길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늘 제자리일까요? 열심히 사는데도 늘 불안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을 모른 채 걷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부의 인문학 첫 장에서 그 방향을 처음으로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던 돈의 길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출발점은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익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운이 좋으면 얻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는 노력일까요? 우석 작가는 이 질문에 전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수익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란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바로 진입장벽이라는 개념입니다. 진입장벽이란 어떤 시장이나 분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보이지 않는 벽을 의미합니다. 이 벽이 낮을수록 경쟁자는 많아지고 수익은 낮아집니다. 반대로 이 벽이 높을수록 경쟁자는 줄어들고 수익은 오래 유지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의 많은 직업과 사업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은 늘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격 경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반면 오랜 시간 공부와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결과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얻습니다. 부는 노력의 크기가 아니라 진입장벽을 넘었는지의 여부에서 갈립니다. 같은 노동이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노동과 아무나 할 수 없는 노동은 결과가 다릅니다. 부의 인문학은 바로 이 차이를 가장 먼저 짚어줍니다. 그렇다면 이 높은 벽을 우리는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거인의 어깨입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선다는 말은 이미 앞서간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발전은 언제나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 세대의 성과 위에 다음 세대가 올라섰을 때 비로소 새로운 시야가 열렸습니다. 부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돈의 흐름을 읽고 구조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판단 기준을 배우는 순간 우리는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관점의 이동입니다. 거인의 어깨에 오르면 눈앞에 작은 기회가 아니라 전체 지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 시장이 성장하는지, 왜 이 분야에는 돈이 몰리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반복해서 성공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의 재능이 아니라 구조에 있습니다. 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땅바닥에서 앞만 보고 걷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검증된 거인의 시야를 빌리고 있는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책 속에 돈이 있다는 검증된 진리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독서 권장이 아닙니다. 책은 실패의 비용을 대신 치러준 기록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경험한 시행착오와 통찰이 책 한 권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읽는다는 것은 수십 년의 시간을 단숨에 압축해서 배우는 일입니다. 특히 부와 투자 경제의 영역에서는 이 차이가 치명적입니다. 돈의 흐름은 반복됩니다. 형태만 달라질 뿐 인간의 욕망과 공포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이해한 사람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책은 이미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남긴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무시하고 혼자 길을 찾겠다는 것은 밤길을 손전등 없이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석 작가는 강조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배우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검증된 사고와 전략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자신만의 선택을 합니다. 진입장벽을 만들고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고 책을 통해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연결되는 순간 돈은 더 이상 막연한 행운이 아닙니다. 부는 감각이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해는 언제나 공부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공부입니다.
이 장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부자는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구조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구조는 이미 수많은 책과 선배들의 경험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혼자서 헤매며 배우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밝혀진 길 위에 올라타겠습니까? 부의 인문학 첫 장은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한 선택지를 던집니다. 거인의 어깨에 오를 준비가 되었는가? 그 순간부터 비로소 돈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장 2부 칼 포퍼 덕분에 세계적인 투자자가 된 조지 소로스. 왜 어떤 투자자는 시장이 무너질 때 가장 큰 부를 얻을까요? 왜 모두가 같은 정보를 보고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까요? 이 질문의 답은 재무제표가 아니라 철학에서 시작됩니다. 조지 소로스는 단순히 운이 좋은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장을 예측한 사람이 아니라 시장을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해의 중심에는 한 철학자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칼 포퍼입니다. 소로스가 위대한 투자자가 된 이유는 남들보다 정보를 빨리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정보보다 사고의 틀을 먼저 바꿨습니다. 시장이 언제나 합리적이라는 믿음을 버렸고,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시장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가 투자에서 사용한 핵심은 사고의 틀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틀을 설명하는 두 개념이 바로 오류성과 재기성입니다. 먼저 오류성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도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정보로 판단하고 감정과 편견에 쉽게 흔들립니다. 시장의 참여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들은 늘 틀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틀림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을 무시합니다. 오히려 확신이 커질수록 더 강하게 믿습니다. 이 믿음은 시장에 반영되고 가격은 현실보다 앞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거품의 첫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재기성입니다. 재기성이란 생각이 현실을 바꾸고 바뀐 현실이 다시 생각을 강화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산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자산이 좋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은 더 많은 매수를 부르고 가격은 다시 오릅니다. 가격 상승은 다시 믿음을 강화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현실과 상관없이 가격은 계속 부풀어 오릅니다. 이것이 시장의 거품입니다. 중요한 점은 거품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품은 사람들의 믿음이 실제로 현실을 움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거품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소로스는 이 구조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시장은 합리적인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들의 집단적 착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남들과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거품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혹은 끝까지 믿고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소로스는 거품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거품은 반드시 만들어지고 반드시 꺼지기 때문입니다. 소로스는 거품의 방향을 먼저 봅니다. 지금 시장이 과도한 낙관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과도한 공포에 잠겨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그는 시장이 틀리고 있다는 사실보다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게 믿고 있는지를 봅니다. 이 믿음이 극단에 도달했을 때 그는 반대편에 섭니다. 이것이 철학을 이용해 황금을 만든 방식입니다. 소로스의 투자는 예측 게임이 아닙니다. 확률 게임도 아닙니다. 그는 틀릴 가능성을 항상 인정합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포지션을 수정합니다. 자존심보다 구조를 우선합니다. 이 태도 역시 칼 포퍼의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포퍼는 말합니다. 이론은 언제든 반증될 수 있어야 한다고. 소로스는 자신의 투자 아이디어를 언제든 틀릴 수 있는 가설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손실을 피했고 큰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투자는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 사고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장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고의 틀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그것을 증명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시장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뿐입니다. 부의 인문학은 2장에서 말합니다. 성공한 투자자는 정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틀릴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오류성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시장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재기성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거품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소로스가 특별했던 이유는 천재적인 계산 능력이 아니라 인간과 시장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에 있었습니다. 철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잘 사용하면 가장 현실적인 무기가 됩니다. 이 장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돈의 흐름은 숫자가 아니라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생각을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 시장 위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의 인문학은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있는가? 이 차이가 투자자의 미래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1장 3부 멍거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칸트의 철학. 왜 같은 시장을 보는데 어떤 투자자는 본질을 보고 어떤 투자자는 표면만 볼까요? 왜 찰리 멍거는 늘 다른 투자자보다 한 발 앞서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재무제표가 아니라 철학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멍거를 워런 버핏의 조력자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멍거는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버핏의 사고를 한 단계 끌어올린 인물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 철학자의 사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칸트입니다. 칸트는 서양 철학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인물입니다. 그 이전까지 철학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성만을 믿는 합리론과 경험만을 믿는 경험론입니다. 합리론은 인간의 이성이 진리를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경험론은 오직 경험만이 지식을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이 두 입장이 모두 불완전하다고 보았습니다. 칸트는 질문을 바꿉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인식 틀을 통해 보고 있는가?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세상을 그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존재하는 틀을 통해서만 세상을 해석한다고. 이 생각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저서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의 이성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철저히 구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판단은 언제나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성도 경험도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멍거는 이 철학을 투자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한 가지 관점에 집착합니다. 재무지표만 보거나 산업 전망만 믿거나 뉴스와 감정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멍거는 단일한 관점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경계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하나의 렌즈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 학문과 사고 도구를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이를 그는 정신적 격자 모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신적 격자 모형이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사고 틀의 집합입니다. 경제학, 심리학, 물리학, 생물학, 역사, 철학. 이 모든 학문에서 핵심 원리를 뽑아 서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칸트의 철학은 이 격자 모형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해석을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해석은 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멍거는 독서를 통해 이 틀을 확장했습니다. 한 분야의 책만 읽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책을 읽으며 공통된 원리를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비합리성은 심리학에서도 나타나고 경제학에서도 나타나며 역사에서도 반복됩니다. 이 공통점을 이해하면 시장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멍거는 말합니다. 망치를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고. 하나의 사고 도구만 가진 투자자는 모든 상황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결국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칸트의 철학은 멍거에게 경고합니다. 너의 이성은 완벽하지 않다고. 너의 경험은 제한적이라고. 그래서 멍거는 늘 질문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틀의 결과인가? 이 태도가 멍거를 장기 투자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소음보다 구조를 보았습니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신적 격자 모형은 바로 이런 힘을 줍니다. 한 가지 정보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게 하고 여러 신호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원리에 따라 판단하게 합니다. 부의 인문학은 이 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투자의 실패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사고의 편협함에서 나온다고. 칸트는 인간의 인식 한계를 인정하라고 말했고, 멍거는 그 한계를 관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위대한 투자자의 사고방식이 탄생합니다. 투자는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닙니다. 틀릴 가능성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생각의 도구를 늘릴수록 점점 정교해집니다. 독서는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닙니다. 사고의 격자를 확장하는 훈련입니다. 한 권의 책은 하나의 렌즈를 제공합니다. 많은 책은 복합적인 시야를 만듭니다. 멍거가 평생 독서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의 인문학은 이 장을 통해 말합니다. 투자자는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칸트의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그대로 보고 있다고 믿는가? 멍거의 삶은 답합니다. 아니, 우리는 늘 틀을 통해 보고 있으며 그 틀을 넓힌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된다고. 이제 선택은 분명합니다. 하나의 관점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전방위적인 정신적 격자 모형을 구축할 것인가? 그 차이가 평범한 투자자와 위대한 투자자를 가릅니다. 1장 사부 데카르트 철학이 투자자에게 필요한 이유. 우리는 왜 같은 시장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잃을까? 정보의 차이일까? 자본의 차이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곳에 그 이유가 있을까? 부의 인문학은 이 질문에 아주 낯선 답을 던진다.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사고의 방식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사고의 출발점에 데카르트의 철학이 있다. 데카르트는 철학자이지만 동시에 극도로 합리적인 사고 훈련가였다. 그가 살던 시대는 미신과 권위가 진리처럼 통하던 시기였다. 사람들은 오래 믿어온 것이라면 의심하지 않았다. 데카르트는 그 모든 것에 질문을 던졌다. 정말 맞는가? 정말 확실한가? 이 질문이 바로 투자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 무기다. 데카르트 철학의 핵심은 의심이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검증되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다. 모두가 좋다고 말하는 종목, 언론이 연일 호재를 쏟아내는 시장, 주변 사람이 이미 큰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 이 모든 것 앞에서 투자자는 흔들리기 쉽다. 하지만 데카르트식 사고는 여기서 멈춘다. 그것이 사실인지 나에게도 적용되는지 다시 묻는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확신이 강할 때다. 확신은 생각을 멈추게 만든다. 데카르트는 생각하지 않는 믿음을 가장 경계했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한 끝에 하나의 기준을 세운다. 의심하고 의심해도 남는 것만을 진리로 삼는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 기업의 재무 구조, 산업의 구조적 변화, 이처럼 의심을 견뎌낸 사실만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 데카르트는 사고를 단순하게 쪼개는 방법을 강조했다. 복잡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어 하나씩 검증하라고 말한다. 투자자들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요소를 한꺼번에 판단하려 하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 기업 전망, 정책 변수, 심리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하려다 보니 결국 감정에 끌려 결정하게 된다. 데카르트식 투자 사고는 다르다. 먼저 가장 확실한 것부터 본다. 이 기업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가? 이 사업은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가? 이 가격은 과거와 비교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렇게 하나씩 분리해 판단하면 막연한 불안도 근거 없는 기대도 줄어든다. 많은 투자자들은 경험을 통해 배운다고 말한다. 하지만 경험이 항상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험도 있다. 좌충우돌하며 시장에 뛰어들고 운 좋게 수익을 내고 그 방식을 진리처럼 믿는 순간
다음 실패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데카르트는 경험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경험을 해석하는 사고를 중요하게 여겼다. 왜 성공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논리적으로 분해하지 않으면 경험은 단순한 기억으로 끝난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경험의 축적이 아니라 경험을 정리하는 사고의 틀이다. 좌충우돌하는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결과만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수익이 나면 옳았다고 생각하고 손실이 나면 틀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데카르트식 사고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과정이 논리적이었다면 손실조차도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된다. 투자에서 실패는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실패 이후다. 감정에 휘둘려 복수 매매를 하거나 자신의 판단을 부정하며 시장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 데카르트 철학은 이 지점에서 힘을 발휘한다. 감정을 배제하고 판단 과정을 다시 점검한다. 어디에서 가정이 틀렸는지, 어떤 정보가 과대 해석되었는지, 이렇게 실패를 해보하면 같은 실수는 반복되지 않는다. 데카르트는 명확성과 확실성을 강조했다. 모호한 것은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말한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설명할 수 없는 직감, 남들이 하니까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 이런 모호한 기준은 위험하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투자는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데카르트가 투자자에게 남긴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다. 부의 인문학은 말한다. 투자는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 사고의 싸움이라고. 데카르트 철학은 화려한 기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대신 흔들리지 않는 사고의 기준을 만들어준다. 의심하고 분해하고 검증하는 습관. 이 습관이 쌓이면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된다. 결국 투자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냉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데카르트의 철학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순간 투자자에게도 유효하다. 생각한다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부를 지키고 키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일부 5장 소크라테스 철학을 투자에 적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 왜 어떤 투자법은 남에게는 통하는데 나에게는 통하지 않을까? 왜 똑같은 시장에서도 누군가는 편안하고 누군가는 불안할까? 부의 인문학은 그 답을 아주 오래된 철학자에게서 찾는다. 바로 소크라테스다. 소크라테스는 부자도 아니었고 투자자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의 한마디는 지금의 투자자에게도 날카롭게 꽂힌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단순한 자기 개발 문장이 아니다. 투자에서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투자 방법을 먼저 찾는다. 어떤 종목이 좋은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어떤 전략이 수익률이 높은지. 하지만 소크라테스식 접근은 정반대다. 너는 어떤 사람인가부터 묻는다. 너는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가? 남들과 다른 선택을 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시작한 투자는 언젠가 반드시 감정에 무너진다.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은 질문이다. 그는 답을 주지 않았다. 대신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다. 그 질문을 통해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만들었다. 투자에 이 철학을 적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왜 이 종목을 사고 싶은가? 수익을 기대해서인가? 불안해서인가? 남들이 사니까인가?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의 진짜 동기가 드러난다. 그리고 그 동기가 감정이라면 그 투자는 이미 위험 신호를 켠 상태다. 부의 인문학은 말한다. 투자의 실패는 시장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다고. 소크라테스의 조언을 투자에 적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먼저 자신의 성향을 인정하는 것이다. 모든 투자자가 장기 투자자가 될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이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자신의 성향을 부정하고 남의 방식만 따라할 때 생긴다. 어떤 사람은 가격 변동에 예민하다. 조금만 떨어져도 잠을 못 잔다. 그런 사람에게 변동성이 큰 자산은 독이 된다. 반대로 느긋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
자신을 아는 것은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약점을 피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아는 것이다. 모든 정보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 모든 산업을 분석할 수도 없다.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좌절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투자법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단기 매매가 맞지 않는데도 수익 사례만 보고 따라하다가 결국 감정에 휘둘리고 손실을 본다. 나 자신을 알고 난 뒤에야 비로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보인다. 어떤 사람은 단순한 구조를 좋아한다. 복잡한 분석보다 이해하기 쉬운 사업을 선호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장기가치 투자가 잘 맞는다. 어떤 사람은 빠른 판단과 대응에 강하다. 시장을 자주 보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단기 전략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더 뛰어나냐가 아니다. 나에게 지속 가능한가가 기준이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스스로를 돌아보는 삶을 살았다. 그는 확신보다 성찰을 선택했다. 투자에서도 이 태도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시장이 틀렸을 수도 있고 내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사람은 큰 실수를 줄인다. 부의 인문학은 2장에서 분명히 말한다. 좋은 투자법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나의 성향, 나의 두려움, 나의 욕심, 이 모든 것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투자 기준이 만들어진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화려하지 않다. 빠른 수익을 약속하지도 않는다. 대신 오래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준다. 투자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시장을 이기기 전에 먼저 나를 이해해야 한다. 너 자신을 알라. 이 오래된 문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현실적인 투자 조언으로 살아있다.